더 멋진 버전의 내 자신으로 레벨업하기. 사실 누구나 원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럼 뭘 바꿔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막막하고 피곤해지죠. 근데 내 자신을 한 번에 바꿔버리려고 할 때 머리가 아픈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나 그래도 이 언니가 언급한 거 한두 개쯤은 한번 직접 해볼만 한데? 한번 써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추상적인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 쪽의 얘기는 살짝 제쳐두고 기왕이면 조금 더 멋진 버전의 내 자신으로 가는 현실적인 레벨업이나 스펙 쌓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어떻게 하면 SNS를 잘 운영할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전 2026 현재의 세상에서 SNS는 누구에게나 잘 쓰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직업이나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요즘 진짜 유튜브 해야 돼, 많이들 이렇게 하고는 싶어하고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너무 막막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한다거나 아니면 시작은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금방 멈추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대부분 다 SNS를 시작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되게 잘 알려져 있고 팔로워도 많고 소위 말해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 자체의 캐릭터성이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올린 영상이 떡상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결과는 분명히 나뉩니다. 누군가는 이걸 내가 진짜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될 만큼 맞춰 성장해 나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결국은 좀 얻어 걸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명세를 얻긴 했으나 이걸 또 직업으로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SNS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SNS를 운영해서 정확히 뭘 얻고 싶은지 이 질문을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오늘 완전히 단순히 취미로 SNS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일단 요즘 세상에서 SNS 활동은 돈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3가지 가능성 정도로 나눠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SNS를 통해 조회수 수익을 받거나 광고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이 경우 규모에 따라서 이게 나의 전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혹은 세 번째, 이건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SNS가 나를 다른 직업으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제 남자친구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나서 연예인 소속사 연락, 방송 섭외, 이런 캐스팅 제안까지 모두 DM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SNS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금 제가 말한 3가지의 유형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내 목적부터 아주 확실하게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뭔데?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이미지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느냐. 먼저 아주 크게 연예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어느 날 빵 터져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스타들, 정말 단언컨대 한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뜬 게 아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모두가 시장에서 이미 분석되고 준비된, 만들어진 하나의 캐릭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청순한 이미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배우들,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타들이 이 청순함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순간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순함이라는 이미지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광고 시장에서도 계속 불러주고 하나의 캐릭터, 배우로서도 캐스팅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 청순함이라는 수식어 하나를 얻기 위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미디어가 발전한 우리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이미지 영역을 점유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예계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SNS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자면, 물론 연예계만큼은 아니더라도 돈이 되는 이미지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일 경우에도 해당을 해요. 같은 화장품, 같은 품목일지라도 특히나 잘 팔리는 애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브랜딩이 잘 돼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시작하기 전에 던져볼 질문들이 있어요. 1. 나는 어떤 이미지 영역의 사람으로서 2. 누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 3.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표와 연결될 수 있나. 애초에 1번이 흐려지면 2번도 흐려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SNS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1번과 2번까지는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번 돈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적어도 1번과 2번만 제대로 잡아주면 내가 그래도 부업 수준 아니면 약간 나의 사업에 도움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의 충분한 의미 있는 가치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마가 있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나 너무 평범한데? 내가 뭐에 대해 영상을 만들지?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의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도 브랜딩 포인트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 그게 보이는 이유는 저는 이걸 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삼았고 나름 이 분야에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잘 브랜딩 해봐 라는 말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해요.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게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한다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때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실전 팁이 뭐냐면, 내가 과연 유퀴즈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걸로 나갈 수 있을까? 나 혼자 유퀴즈 놀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종종 보이는 진짜 예뻐서 팔로워도 많은 그런 언니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분이 과연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까? 글쎄요. 너무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미모 1등은 아닌데. 근데 반면에 또 팔로워가 엄청 많진 않은 고등학생이 있어. 근데 이 고등학생은 어류를 수집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박제를 하고 있어. 이 친구는 이미 캐릭터가 명확하죠. 내일 당장도 출연 가능해 보입니다. 나를 유퀴즈에 출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 될 것 같으면 이유를 만들어보는 사고하기가 아주 좋은 브랜딩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나 자신에 대한 고민에서 끝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한번 오늘 당장 릴스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이 크리에이터, 이 사람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뭘 하면은 나갈 수 있어질까?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거죠. 내가 과연 한 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찾아갈 때는 도움이 되는 좀 직관적인 활동인 것 같거든요. 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고민해서 그 시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이미지 영역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다못해 이게 SNS 운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퍼스널 브랜딩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어떤 이미지 영역을 점유하고 싶은지 깨닫는 건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을 설정한 것과 비슷해요. 아까 예시로 어류를 박제하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를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자기 실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계속 나아가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를 좀 잘하게 된 썰에 대해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풀어드릴게요. 저는 유치원생 때, 한 6살 때쯤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그냥 던져졌어요. 보통 이렇게 비영어권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ESL이라고 영어를 아직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났던 유치원 선생님이 언어에 대한 정말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얘가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가능한 여기 일반 반에서 수업을 그냥 듣게 하자. 왜냐면 언어는 정말 무조건 많이 말하고 듣고 시도해보고 할수록 늘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어도 좀만 버티게 해보자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첫 몇 개월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노출량과 발화량 덕분에 주변에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외국으로 이사를 간 한국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를 정말 빠르고 편하게 정말 모국어와 다름없이 습득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유치원 선생님을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이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언어는 정말 재능도 공부의 영역도 아니고 진짜 일단은 노출량의 싸움이구나.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제가 외국에 엄청나게 오래 살아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딱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까지만 얻었던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 영어를 실제로 많이 까먹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도 딱히 다른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영어 실력이 계속 퇴화하지 않고 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한데 그저 영어를 계속 읽고 쓰고 말한 것 그거 하나예요. 이게 사실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괜히 오히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학교 시간 빼고는 제가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는 영어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학교나 집, 학원에서 무조건 다 한국말을 썼는데 대신 나 혼자 보는 시간 동안 뭐 드라마, 책, 영화 이런 거 볼 때는 무조건 영어로 된 컨텐츠만 소비했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내가 외국 가수 덕질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팬카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지만 신분을 숨기고 외국에 난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카페 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영어를 썼다. 통번역을 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물론 저는 스타트에서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전 어쩌다 운 좋게 이 영어 노출을 유년 시절에 경험을 했던 거고 이게 당연히 성인이 돼서 받아들이는 거랑은 정말 다르다는 거 저도 완전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례 말고도 비교적 이제 고등학생 이후 아니면 성인이 돼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영어를 습득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외국에 어느 날 나가서 외국인이랑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어느 날 보면 그냥 원어민이 돼 있어. 근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모두가 바로 외국에 나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럴 때 정말 합리적으로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픽 앱입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누군가는 나 영어 앱 써봤는데 이거 별로 도움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보통 내가 영어 학습 앱을 실력이 늘 만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생겼던 경우가 많다고 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데는 엄청나게 다양한 경로가 있고 저는 절대로 어떤 앱이든 방법이든 이게 유일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말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치만 제가 아까 계속 길게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확실하게 영어가 늘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해요. 무조건 많이 말하고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것.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존하는 모든 앱이고 뭐 학원이고 공부법이고 섀도잉이고 이게 다 비교적 강제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안 하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단 이 사실을 아예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늘려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내가 학원 뭐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모임 나가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내 상황이 허락해주는 한 가능한 많은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내가 의식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구나. 아니 뭐 내가 이미 학원 다니고 있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학원을 다니는 나머지 시간들 사이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 공백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더더 시너지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절대적인 영어 사용량 자체를 많이 늘려야겠다라는 이해와 니즈가 진짜로 생겼을 때 그때 스픽 앱이 이 과정을 정말 엄청나게 편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일단 그 중에서도 스픽 앱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발화량 증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영어가 노베이스든 아니면 이미 영어를 좀 공부를 해본 중급자이든 이미
다니고 있는 수업, 나의 커리큘럼이 있든 어느 수준에서도 나의 영어 라이프에 이 스픽을 끼워 넣을 구석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영어를 많이 가르쳐보기도 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누가 실제로 저한테 영어 공부 팁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상대방의 레벨에 상관없이 일단 잘 모르겠으면 스픽 앱 깔아서 진짜 막 틈틈이 많이 연습을 해봐라. 이거 정말 꾸준히 제가 오랫동안 마음 편히 추천해온 방법이거든요. 저희 가족도 진짜 실제로 스픽 앱을 계속 쓰고 있을 만큼 제가 원래도 진짜 찐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특히 스픽 앱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 원어민이랑 많이 대화하기에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보완할 수 있어서인데요. 여태까지 계속 말한 것처럼 영어의 절대적인 발화량, 노출량이 많아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체계가 없는 노출은 휘발되기가 쉬워요. 이게 정말 나이가 아주 어릴 때는 진짜 그냥 영어 하는 환경에 갖다 놓기만 해도 얘가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뇌가소성이 있지만 일정 나이가 지나서부터는 아예 노베이스인 사람이 무작정 회화 학원을 주구장창 다닌다거나 뭐 하다못해 챗GPT랑 대화만 하고 끝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커리큘럼이라는 건 분명 필요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앱의 기능을 좀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만의 수업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내 코스에 들어있는 수업을 먼저 들은 후에 나만의 수업 만들기를 누르면 이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쭉 답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에다 답을 하고 나면 스픽이 나만을 위한 레슨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이 보카 부스터는 레슨 후에도 내 관심 주제에 맞는 표현들을 계속 연습해볼 수 있게 반복 학습을 도와줍니다. I'm feeling tired lately. 제가 말했던 내용을 토대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죠. I might be coming down with a cold. I have a headache often. I'm trying to get enough sleep. 이렇게 최소한의 수납과 정리를 통해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한데 그게 이 앱을 통해서 너무 체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외국인이랑 가끔 만나서 대화하고 끝! 이런 연습들에 비해 공부로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롤플레이 기능인데요. 이것도 방금 내가 설정한 주제랑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진짜 AI 인식률이 좋다는 건 물론이고 진짜 이 티키타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실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석대로 조금 하면 I've been feeling a little bit tired. I'm sorry to hear that. Do you think you might be getting sick? I think I might be coming down with a cold. Oh no. What symptoms are you experiencing? 정석적으로 내가 방금 배운 표현을 잘 활용해서 답변을 하면 당연히 대화가 잘 이어지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살짝 엉뚱하긴 한데 뭐 현실에서 완전 오답은 아닌 그런 답변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잘 수용을 한다는 거. 지금 AI가 너 증상이 어떠니? 너 충분히 쉬고 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내가 증상이 어떠하고 나 요즘 못 쉬었어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I'm actually more concerned because I have been resting enough. I've been sleeping 8 hours a day so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hat sounds frustrating. Sometimes stress can make us feel tired too. Are you feeling stressed lately? 제가 완전 정석적인 답이 아니라 살짝 엉뚱하게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이어진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나한테 레벨이 맞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도 너무너무 유연해가지고 진짜 유용하고 이 롤플레이가 이미 나와 있는 주제를 내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상황에 맞게 설정한 주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나 큰 차별점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완전 프리토킹이 가능한 기능도 있는데 이건 아까 첫 번째에서 말한 절대적 발화량 증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How was your day today? I'm actually filming a video about how wonderful this app is. That sounds great. What do you like most about using this app?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대화가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거. 그리고 완전 초보자도 활용할 수 있게 비기너 모드나 힌트, 교정 모드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내가 자기 전 10분 정도만 대화하는 용도로 너무 좋죠. 영어 공부 생각이 있으신 모든 분들은 스픽 앱을 똑똑하게 활용할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영상을 봤으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이거를 활용하면 가장 시너지가 높을지 잘 이해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체린나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픽에서 특별한 혜택도 준비해주셨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스픽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질문. 언니처럼 헬스장 꾸준히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도 사실 완전 극심한 헬린이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PT에 돈도 진짜 많이 써봤고 PT 수업 안 받을 때는 그냥 런닝머신만 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는 헬스장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혼자서도 웨이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나 운동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크게 생각해서 보면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 좀 건강해지고 싶다. 살을 살짝 빼고 싶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바디 모양이 있을 때 솔직히 1번의 경우라면 굳이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해야 하나? 싶긴 해요. 왜냐면 사실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한다는 건 운동의 재미 측면에서는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단순히 건강관리나 아니면 조금 살 빼는 정도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뭐 러닝이든 필라테스든 클라이밍이든 수영이든 푸사오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진짜 재미있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내 목표가 2번의 경우일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몸의 모양이 있고 지금 내 몸이 그 모양과 조금 다르다면 그건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핫걸 바디가 되고 싶으신 분들 이런 결심을 처음 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헬스장 등록했는데 막상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러닝머신만 해야겠다. 또는 혼자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PT를 받아야겠다. 이런 택1 구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솔직히 말해서 초보자일수록 PT를 받을 필요가 정말 전혀 없다. 왜냐면 초보자
초보자일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좋은 선생님과 안 좋은 선생님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모르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져볼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그저 운에 맡기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워낙 트레이너 자격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은 거 알잖아요. 물론 정말 좋은 선생님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은 조금 소수에 속하고 초보자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낼 눈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채널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보니까 제가 언니로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젊은 여성 헬린이가 사실 PT 시장에서 가장 설득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는 것도 맞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은 애초에 군대나 뭐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PT를 받고 내가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도 굉장히 헬스를 많이 한 겉모습이지만 사실 한 번도 PT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성 헬린은 일단 헬스장 자체가 좀 낯설고 기구도 좀 무섭고 이거 나 혼자 해도 되나? 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는 게 PT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PT 세일즈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발 믿어보세요. 우리도 생초보일 때는 안 배워도 돼요. 정말 이거 생각보다 처음부터 누가 붙어서 알려줘야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하고 싶은 기준은 이거예요. 초보라고 해서 무작정 바로 PT를 끊지 말고 우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혼자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 기준으로 말하자면 나의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처음엔 특히 진짜 뭐든 무섭고 복잡하니까 일단 단순화해보세요. 제 생각에 아주 매우 헬린이 여성분들은 일단 하체, 엉덩이 중심으로 그리고 등, 그래도 대근육이니까 만약에 혹시 가능하면 어깨까지 일단 등이랑 하체 이 두 개만 집중을 하더라도 분명히 빠르게 달라질 거거든요. 막 가슴 운동이랑 막 팔 운동까지 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저 나름 중급자인데도 뭐 2두 3두 가슴 운동은 안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가 완전 헬린이라면 하루는 날 잡고 아예 하체를 하고 하루는 아예 날 잡고 등, 시간 나면 어깨까지 이렇게 딱 두 부위만 집중을 해서 퐁당퐁당 루틴을 돌려볼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검색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사항,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키워드를 IFBB 프로 비키니 선수라고 검색을 하는 건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엉덩이를 가장 잘 만드는 분들이 운동하는 방법 영상을 올려주시고 있다. 공짜다. 그래서 꼭 조회수가 높은 큰 채널들만 보기보다는 이 키워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헬린인 시절을 지나갔어요. 제가 헬스장 자체를 다녀본 경험은 정말 10년 전, 20살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20대 중반 이전까지 내가 PT로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정말 완벽하게 다 휘발이 됐거든요. 근데 20대 중반 넘어서 제가 스스로 혼자 부딪혀보면 배운 것들은 지금까지도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3개월 이상 혼자 해봤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나만의 루틴이 있고 내가 적어도 헬스장 가서 나 무슨 운동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 이제 그 정도쯤 되면은 이게 자세가 맞는 건가? 내가 여기에 자극이 느껴지고 싶은데 왜 다른 데 느껴지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변화가 좀 더딘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고민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 이런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PT 수업은 진짜 아예 차원이 다른 수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와서 수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질문이 달라지고 흡수력도 달라지고 아예 돈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언젠간 이렇게 PT 수업을 실제로 필요해서 받게 되더라도 내가 기준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새로 등록한 헬스장에서 자동으로 배정되는 PT 선생님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T 받기 이것만은 피해야 돼요. 진짜 헬스장 자체를 다니는 건 당연히 집 근처 다니는 게 가장 편하고 좋긴 한데 이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좀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거든요. 이것 또한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하다면 내가 실제로 추구하는 몸매 라인을 갖고 있는 여성 트레이너한테 배워보는 거. 가끔 인스타 보다가 와 진짜 엉덩이 개쩐다 하는 분들 티칭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두 번째 옵션 물리치료 베이스가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적어도 내가 배우면서 다치진 않게 잘 조율을 해주실 거예요. 또는 그나마 차선택으로는 현재 몸 관리가 실제로 되어 있으신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을 두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배울 때도 머신 말고 프리웨이트 위주로 알려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을 하세요. 내가 어떤 헬스장 가도 내가 원래 쓰는 머신이 없더라도 내가 잘 운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제 생각이긴 한데 횟수가 하나하나가 좀 아깝다면 저는 가슴이랑 2두 3두 운동은 과감하게 패스할 것 같아요. 진짜 최대한 엉덩이 둔근 위주로. 아무튼 간에 저는 오히려 헬스 인생 초반에 제가 PT 수업을 좀 잘못 선택해서 난 헬스랑 안 맞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헬스장을 되게 멀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혼자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사실 지난 영상 중 하나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간략하게 20대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해보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로 투자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이 투자 관련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투자 관련 얘기를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메시지도 너무 많이 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좀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도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애초에
평소에 저는 투자법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오로지 저만의 생각이고 정말 이건 제 투자 철학이니까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으로서 투자를 할 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정말? 공부라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저는 적어도 막 기업의 재무제표를 까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원석같이 아직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는 그런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 찐 이쪽 분야의 전문가 경제학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격이 확실히 있는 그들이 투자를 엄청 열심히 제일 잘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들도 어려워한다. 그런 만큼 제가 항상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뭔데? 야 백날 분석해봤자 네가 뭐 어쩔 건데? 네가 나스닥을 조정해? 나는 그저 이 오르락 내리락 사이에서 꼼꼼히만 받아먹는 개인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식을 잘해서 수익이 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가치를 배제하고 되게 중립적으로 생각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투자가 뭔데? 일단 첫 번째 지수 투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S&P 500이나 뭐 QQQ 이런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가 미국 멸망론자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미국은 그래도 건재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를 큰 폭으로 반복하는 주식에서 딱 10%에서 20% 사이만 계속 먹고 나오는 전략. 이건 일종의 단타입니다. 제가 좀 많이 단순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 현금 2천만 원 정도를 투자 목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칩니다. 그럼 일단 절대로 이 2천만 원 전체를 하루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개 정도로 쪼개볼 거예요. 200만 원씩. 그래서 오늘 나는 A라는 종목을 200만 원어치 매수했어. 어라? 다음날 보니까 이 주식이 엄청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200만 원을 더 사. 근데 다음날 보니까 더 떨어졌네? 그러면 여기서 200만 원을 더 삽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계속 아래 지점에서 물을 부으면서 나의 평단도 같이 내려갔겠죠?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이 종목이 확 오릅니다. 내 평단은 낮아졌는데 이 주식은 확 올라져가지고 내 수익률이 10%가 됐어요. 그럼 제가 목표했던 2천만 원 중 총 600만 원밖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60만 원의 수익을 냈으니까 매도하고 빠이빠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전략은 아무 종목이나 먹히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 정말 아주 가파르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종목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상 변동성이 되게 큰 3배 레버리지 ETF 종목에 투자를 주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쏙3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QQQ를 3배를 추종하는 TQQQ라는 종목이 있죠. 이 3배 레버리지 특성상 오르락 내리락은 확실히 있으면서도 또 이게 ETF니까 뭐 아예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특별한 종목이어서 이런 투자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러나 저러나 이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꽤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정 방법론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매수법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처음 입문할 때 검색해봤던 키워드는 미국 주식 무한 매수라는 거거든요.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뜨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책을 보고 따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기도 했는데 진짜 한번 엄청 세게 물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현재의 투자법은 뭔가 누군가의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기보다는 이런 무한 매수의 방식에 착안을 해서 좀 제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한테는 이렇게 나의 가치를 배제할 수 있는 투자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준 투자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 투자 인생에서는 이런 방법을 접한 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왜 굳이 콕 집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을 했냐면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1억 원을 모으는 순간 그때부터 게임이 진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돈을 굴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유의미한 규모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진짜 공격적인 투자를 굴리고 3천만 원 정도는 지수에다가 넣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3천만 원은 완전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에 넣는다고 칩시다. 이때부터는 내가 정말 돈을 그저 굴리는 것만으로도 내 월급만큼의 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1억 원은 만들어보자.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1억이라는 큰 돈을 만들 때 이렇게 버핏식 투자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20대는 그래도 약간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서 우리 1억 원이라는 돈을 좀 빨리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 하고 말했던 거고 사실 현실에서는 이 1억을 만드는 과정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일반 회사원 월급으로 적금만 해서 정말 미친듯이 아껴가지고 20대에 1억을 만든 애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출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올인을 해가지고 1억을 빠르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례의 위험도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양쪽의 방향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좀 중간의 방향으로 도전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 제가 아까 말한 그 오르락 내리락 레버리지 전략을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읽으세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깊어질 수 있나요? 제가 저 고백을 하자면
하면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깊어 보인다면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제 생각을 항상 먼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내 생각은 뭐지? 하고 고민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되게 쉬운 예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온 릴스가 떴어요. 저는 그럼 일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보고 댓글창을 열어보기 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는 이걸 어떻게 느꼈지를 솔직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제 다 끝났으면 그제서야 댓글창을 열어보는데, 그럼 이제 댓글 반응이 내 생각과 비슷한 경우도 있고 내 생각과는 완전 다른 경우도 있긴 해요. 일단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면 당황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왜 이걸 다르게 생각했을까?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내가 혹시 사회적으로 감수성이 좀 부족했나? 아니면 단순히 내 생각이 주류 의견과 다른 것일 뿐일까? 진짜 릴스 한 편을 보고도 생각할 거리가 이렇게나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컨텐츠를 소비하고 댓글을 먼저 보고 그 의견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최대한 그걸 경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활동에 비슷한 예시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반대편에 쓰는 연습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프를 잘 안 보는데 안 보는 이유가 그런 패널이 있는 구조가 싫어서예요. 물론 이건 정말 지극히 저만의 의견입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패널식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패널의 반응 또한 편집의 일부일 뿐이고 그 편집된 반응들 또한 시청자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연프가 핫할 때 빌런으로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한다거나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의 쎄함을 좀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최대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굳이 막 이 사람의 인품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뭔가 다른 각도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챌린지해보는 연습도 내 주관이나 생각 형성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쓰기. 제가 사실 읽는 거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쓰는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깊이는 깊어지는데 글쓰기까지 꾸준히 같이 하면 내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력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어서 아주 찰떡콩떡인데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유익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무조건 글로 써내려가요. 매일 자기 전에 3문장 정도 저널링을 해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어렵지 않은데 내 루틴에 추가해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제로 현실에 적용 가능한 레벨업 방법을 좀 풀어봤는데요.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에 딱 하나라도 나 이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리 각자 속도는 조금씩 달라도 다들 조금씩 더 멋진 버전의 나로 레벨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항상 행복합시다.